안녕하세요. 전 40대 여자이자 평범한 아내, 평범한 며느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권선징악 스토리를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나쁜 사람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통쾌한 얘기를 볼 때마다 눈을 뗄 수가 없고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통쾌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통쾌함을 느끼는 이유가 현실에는 참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드라마 속에서나 겨우 찾아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저도 참 착하게 산 걸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고생하는 놈 따로 있고 호강하는 놈 따로 있구나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그런 통쾌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이 기적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채널을 찾아오게 됐어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착하게 살다 보면 이런 복을 받는 날이 온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우선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이에요. 온실 속 화초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유년 시절을 보냈죠. 남편은 대학을 다니던 시절부터 만나던 인연이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 어찌나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는지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학교 다닐 때부터 남편은 유명했거든요.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아 하고 알 수 있는 중소기업체 아들이라고. 그 당시에 대학생이 몰고 다니기에 꽤나 비싼 고급 세단을 학교에 끌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이유로 날 좋아해서 만났는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새 옷을 살 돈도 아까워서 2살, 4살 터울의 언니들한테 옷이며 가방이며 대학생 때까지 물려 입는 제가 자기랑은 정반대여서 달라 보여서 그래서 더 끌렸던 걸지도 모르죠. 넌 남자친구 부자여서 좋겠다. 완전 땡 잡았나 땡 잡았어. 미순이가 신데렐라지 뭐. 야, 내가 뭐 맨날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땡 잡기는 무슨. 나도 데이트할 때 돈 내고 다 하거든. 괜히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니지 마. 기분 나쁘게 진짜. 어렸을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하필 많고 많은 공주들 중에서 신데렐라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내가 엄마 아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삼시세끼 밥 먹고 살만하긴 하고 걔에 비해서 조금 모자란 것뿐이지 아주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같이 다니면 꼭 내가 작아지는 기분 있잖아요. 누가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저 혼자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에 괜히 데이트할 때도 저한테 부담 주는 것이 아닌데 제가 나서서 결제한다고 그러고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하는 것을 걸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그랬어요. 그래도 남편이요 학생 때부터 될성 부른 떡잎이었거든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대학 합격했다고 합격 선물로 아버지가 사줘서 어쩔 수 없이 타고 다니는 것뿐이었고 평소엔 돈 많다고 집 잘 산다고 뻐기거나 잘난 척 했던 적도 한 번 없었고 과에서 1등도 한 번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적 장학금이 나왔는데도 자기는 그 장학금 안 받겠다고 진짜 장학금 필요한 친구들이 이거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걸 거절하더라니까요. 전 옆에서 보면서 솔직히 좀 짜증나기도 했죠. 그렇게 돈이 많고 잘났으면 그 돈 나눠주지 하고요. 그냥 좀 그렇잖아. 내가 사실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집이 먹고 살만하고 그래서 내가 등록금 벌려고 시간 쪼개가면서 아르바이트 안 해도 돼서 그러는 건데 내가 이런 장학금까지 꿰차고 들려고 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겠어? 그 정도 양심은 있어야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난 곳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 가져서 모난 곳이 없는 건지 몰라도 항상 열등감에 찌들어 있고 생계형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저와 달리 여유로우면서도 생각이 깊은 남편의 모습이 한편으로 질투나기도 했지만 부럽기도 하고 닮고 싶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군대 다 기다려주고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하면서 저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한편으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과 내가 과연 결혼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드라마만 봐도 알잖아요. 돈 봉투 주면서 헤어지라는 종용을 듣질 않을까. 어쩌다 시집을 가도 시댁에서 엄청난 구박을 듣게 되진 않을까.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쓸데없는 걱정도 덤처럼 딸려오게 되더라고요. 장난스럽게 남편이 우리도 대학 졸업하면 바로 결혼할까 소리를 할 때마다 그러자는 대답 대신에 어색하게 웃기만 했던 이유는 속으로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뭐? 아빠가 뭘 했다고? 아빠는 가족도 생각을 안 해? 나 졸업이 코앞이야. 아빠 대체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당장 나 다음 학기 등록금은 어떻게 하라고? 자취방 월세는? 미순아, 아빠가 진짜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면목이 없어. 네 등록금이랑 월세는 아빠가 어디서 돈을 꿔서라도 마련해서 보태줄 테니까 늦게 내도 괜찮냐고 물어라도 볼래? 당분간 집엔 내려오지 말고. 미안하다, 미순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집 좀 안정되고 나면 연락할게. 하지만 그런 고민들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당장 제 앞에 닥쳐왔어요. 당장 다음 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매일같이 통장을 확인해도 들어오지 않는 돈.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돈 소리 하는 것이 싫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보통 등록 기간 훨씬 전에 돈을 넣어주시는 부모님이었는데 집에 뭔가 문제라도 생긴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참다 못해 아빠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하다는 소리였습니다. 아빠가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갑자기 집이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요. 저도 참 철이 없는 딸이죠. 아빠 괜찮냐고 그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아빠는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냐고, 내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누구는 부모님 잘 만나서 좋은 차 타고 장학금도 반납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누군 당장 다음 학기에 등록금을 미룰 수 있냐고 이런 걸 교무처에 가서 물어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말입니다. 그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난 절대로 남편이랑 만날 수가 없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하게 데이트 잘하고 웃으면서 헤어졌던 사람이 갑자기 할 말 있다고 만나자고 하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이 소리니까요. 우리 아빠 보증 잘못 서져서 나 당장 다음 주에 등록금 낼 돈도 없어. 대학 졸업 코앞인데 대학 졸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어이없지? 넌 죽어도 이해 못하겠지? 근데 내가 그래. 앞으로도 난 살면서 이런 일들 10번도 넘게 있을지 몰라. 그때마다 난 이해 못하는 너 보면서 비참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 난 누구한테 짐되기 싫어. 등록금이고 월세고 내가 전부 도와주면 되잖아. 겨우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그래? 겨우? 넌 그게 겨우야? 네가 뭔데 날 도와주고 말고 해. 너랑 나랑 무슨 사이라고? 별 사이도 아니면 결혼하면 되지. 잘 됐네. 이참에 부모님 허락받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결혼하자고 말씀드리자. 그리고 너 대학 무사히 잘 마치고 그리고 결혼하면 되는 거잖아. 황당하죠. 헤어지자고 그랬더니 등록금도 다 자기가 내주겠다. 네가 무슨 사이라고 나한테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을 내주냐 했더니 대뜸 결혼을 하자고. 둘 다 뭐에 홀렸는지 몰라도 또 듣자 하니까 저한텐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제안 같아서 울면서 알겠다고 했다니까요. 나중에 남편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헤어지기 싫은 마음에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잡고 싶었다네요. 저희 부모님이야 당연히 입이 쩍 벌어지죠. 땡땡기업 아들이라고. 땡땡기업 이야기인 우리가 쓰는 물건에 붙어있는 표딱지 밖에 못 봤는데 이렇게 잘 사는 집 아들을 만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셨었고, 우리 집은 다 망해가게 생겼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런 집안 딸 데려간다고 인사를 오는 저희 남편이 얼마나 신기해 보였겠어요. 전 솔직히 남편 처음 집안에 인사시키러 데려가는데 허름하고 초라한 새방에 칠이 다 벗겨진 식탁, 엄마가 그래도 결혼할 사람 데려온다고 이것저것 차려놓은 그 작은 식탁이 창피하기만 하더라고요. 집이 초라하다고 해서 사람까지 초라한 건 아닌데 꼭 그 집에 살고 있는 우리 식구들까지 같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요. 잘 사는 집에다 등록금도 도와줬다. 그 말 한마디에 저희 부모님 뭐 빚쟁이라도 대하는 것 마냥 어려워서 쩔쩔매는 그 모습이 딸로서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뭘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미안해서 어떡해요. 그래도 우리 미순이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격 하나는 진짜 착하고 애가 날 닮아서 의리가 참 좋거든.
내가 딸을 살림 미천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똑똑하게 살림 잘할 거예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은 난 정말 모르고 있었어. 얘가 그런 얘기를 통 안 하니까 우린 장학금 받았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도와준 줄은 정말 몰랐네. 여러모로 신세 많이 져서 아휴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대로 미순이가 정말 똑똑해서 제가 평소에 미순이한테 도움 많이 받고 신세 많이 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거 같은 거니까 그렇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미순이한테 투자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희 집에 아직 인사는 가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도 형님도 미순이라면 다 좋아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아무리 사위가 100년 손님이라고 한다지만 정말이지 어려운 손님 대하듯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죠. 하나밖에 없는 딸 대학 등록금까지 내줬다는 사실이 영 마음에 걸렸는지 인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남편을 불러 손에 반찬통을 바리바리 싸주더라고요. 제가 엄마 이 사람 집에 훨씬 더 맛있고 좋은 거 많으니까 이런 거 안 싸줘도 된다고 당황해서 거절을 하려는데 남편이 넉살 좋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아까 보니까 우리 집 반찬이 입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급하게 좀 담았어요. 앞으로도 입맛 없고 집에서 밥 해먹기 귀찮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우리 집으로 와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따뜻하게 밥 한 그릇은 매일같이 대접해 줄 수 있으니까. 미순아 조심히 가. 문단속 잘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데 차에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렇게 착하고 좋은 부모님, 자존심 강한 딸은 왜 이렇게 맨날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기만 했나 하고요. 난 정말 잘 살아야지. 시집가서 시댁한테도 사랑받고 가정 잘 꾸려서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그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처음 인사를 가게 됐어요. 가기 전에 얼마나 쫄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으리으리한 집 외관만 봐도 괜히 기가 죽는 기분이더라고요. 저 살면서 도우미 아주머니 있는 집을 그때 처음 가봤어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또 어찌나 사근사근 하시던지 남편 앞에서 괜히 머쓱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런 집 살면서 우리 집 와서도 하나 내색 안 했구나 싶고요. 난 우리 집안 며느리한테 바라는 거 없다. 어차피 돈이야 남자가 벌어오는 거고 여잔 그냥 현명하게 집에서 살림 잘하면 그만이야. 내가 왜 얘 이름을 명석이라고 지었겠어. 얘는 아무리 둘째라도 장차 우리 집안에서 큰일을 할 인물이라고. 클린턴이 대통령까지 해먹을 수 있었던 게 다 영부인 덕 아니겠냐. 너도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 네가 영부인이다 생각하고 남편 보필해라. 아버지도 참 장남이 뻔히 있는데 둘째가 큰일 한다니 뭐니 그런 말씀은 뭐로 하세요? 재수씨,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명석이가 회사에서 잘할 수 있게 옆에서 열심히 잘 보필해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회사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거고 하니까. 네가 나한테 회사 맡겨놨어? 누구 맘대로 너한테 물려주고 마네야. 넌 아주 나 죽는 날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나 보다. 하여튼 이놈이나 저놈이나 마음에 드는 놈이 없어. 처음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댁 분위기는 저희 집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오순도순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친정과는 다르게 시댁은 꼭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돈 많은 집은 그런가 보다 했죠. 아주버님과 남편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아주버님은 남편을 대놓고 견제하는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사를 누가 물려받냐 마냐 상속 문제가 달려있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정작 저희 남편은 회사 물려받을 생각 쌀 한 톨만큼도 없는 것 같아 제가 더 답답했지만요. 하여튼 시집 오고 나면 이제 시댁 식구라면서 무조건 시댁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강제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손바닥만한 집에 살 때보다 더 넓은 집에서 어지간한 굳은 일은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다 해주시는 이런 부잣집 마나님의 삶이 훨씬 더 편하고 좋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뭐 할 일이 없나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통에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당황하시고 쩔쩔매는 일도 많으셨어요.
정작 저희 시아버지께선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보셨던 것 같지만 말이죠. 아줌마, 내 방에 쌓여있는 빨래 아직도 안 치웠어? 대체 월급 받으면서 아줌마들이 하는 일이 뭐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할 거면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 당장 잘라버리던지 해야지. 저희 남편은 안 그러는데 아주버님께선 꼭 그 고약한 버릇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안 그러시는데 대체 누굴 닮아 그러는 건지 소위 말해 갑질이라고 하죠.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을 어찌나 못살게 구시는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제가 다 얼굴이 빨개지고 나쁘끄러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습관도 요란해가지고 하루에도 12번씩 옷을 갈아입으면서 빨래도 방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 나가지고 도우미 아줌마들이 빨래하다 나가 떨어지겠다고 할 정도인데 그마저도 빨리빨리 안 치우면 불똥이 아주 오래 튀기는 편이었죠. 제가 봤을 땐 아버님한테 맨날 쥐잡듯이 잡히니까 자기보다 만만한 도우미 아줌마들한테 스트레스 푸는 꼴로밖에 안 보였지만 말이에요. 이 집에 저렇게 얼굴에 똥칠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나라도 잘해야겠다 싶어서 전 꼬박꼬박 남편 꺼며 제 빨래며 손빨래 할 거 있으면 제가 직접 손빨래도 하고 빨래통에 갖다가 넣고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요. 시집 오기 전까진 어차피 전부 다 제 손으로 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 집에 그런 사람이 영 없어서 그런지 도우미 아줌마들은 그런 것까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아유, 작은 사모님,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놔두세요. 저희가 불편해요. 아니, 이게 뭐라고요? 저희가 입는 옷 저희 손으로 빨래통에 넣는 일이 뭐 대수라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죠. 내일 내일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참. 그래, 새아가가 옳은 소리 하는구나. 그런 거 하나 할 줄 모르면 큰일 하겠어. 넌 어떻게 하면 툭하면 집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시비나 걸고 속이 그렇게 좁아서야.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요즘에 일하는 아줌마들이 영 해이해진 것 같아서 제가 제대로 기강 잡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일들은 장남이 좀 나서서 해야 집안 분위기라는 게. 내가 봤을 때 집안 분위기는 네 놈이 다 망치고 있어. 그리고 너 장남 하는데 내가 장남이라고 회사 물려주는 그런 물렁한 노인네로 보이냐? 둘째처럼 저렇게 똑부러지는 며느리 데려오기 전까진 회사의 회자도 꺼낼 생각하지 말어. 알겠어? 저렇게 모자란 놈이. 아버님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시고 또 한바탕 호통을 치셨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괜히 중간에 끼어있는 저만 눈치가 어찌나 보이던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주버님께선 결혼을 안 하신 상태였는데 아마 그날 아버님께 한 소리 하신 게 그게 아마 아주버님이 결혼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시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장남 소리 듣고 싶으면 결혼이나 하고 나서 꺼내라고 제대로 된 며느리 데리고 오기 전까진 회사의 회자도 꺼내지 말라고 크게 화를 내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아주버님께서 대뜸 결혼을 하겠다고 손윗동서 그러니까 형님을 데리고 왔으니까 서둘러 한 결혼에 아주버님의 욕심이 영향을 아예 안 미쳤다고는 못하겠죠. 아버지, 이 사람이 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맨날 며느린 다른 거 필요 없이 똑똑한 거 하나면 된다 말씀하시는 분이거든. 대학 교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딨어요? 공부만 잘한다고 다 똑똑한 줄 알아? 살림 잘하고 집안 잘 꾸려가는 건 공부머리랑 다른 머리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잘하는지 그건 이제부터 두고 볼 일이지. 형님이요. 저에 비하면 엄청 잘난 분이죠. 집안도 좋고 대학 교수 출신이요. 사실 뭐 정교수 출신은 아니고 시간 강사라고 하는데 그런 게 뭐 중요하겠어요. 다 똑같이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라는 건 저도 알고 있고 능력 좋다는 거 왜 몰라요. 다 알고 있죠. 저야 뭐 그렇게 잘난 집안에서 시집 온 것도 아니니까 아주버님이 그렇게 형님 자랑 줄줄이 늘어놓으실 때마다 괜시리 기가 죽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집안일 잘 하는 건 대학교 이름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괜히 나 기죽지 말라고 편을 들어주시는 건가 싶어서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 눈엔 그게 영 안 이꼬웠던 모양이에요. 능력도 명함도 쥐뿔 없는 제가 아버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겠죠. 형님도 저희 집안 방침에 따라 시집 오고 나서 시댁에서 생활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확실히 교수 출신이라 그런지 머리가 좋긴 좋아요. 어찌나 사람을 교묘하고 집요하게 괴롭히던져. 화를 내자니 형님이 좋은 마음에서 하신 일이라는데 저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당하고 있자니 또 저만 호구가 된 것 같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나니까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고도의 시집살이구나 알았죠. 이제부터 아침상 차리는 거 동서랑 저도 좀 거들까 봐요.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하루 시작하는 건데 그걸 아주머니들 손에만 맡기는 것도 영 아니다 싶어서요. 어때 동서? 동서도 괜찮지? 아, 네, 그럼요, 형님. 형님이 그렇게 하시자는데 저야 형님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뭐. 평소에 주방에서 형님 그림자도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시아버지께서 집안 살림 잘하는 며느리가 제대로 된 며느리라느니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하셔서 그런지 갑자기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뜬금없이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니까 그걸 남 손에 맡기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우리 집안 사람들이 이걸 차리는 게 맞다고 하면서 괜히 가만히 있는 제 머리채까지 잡아서 아침을 같이 차리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듣고 보니 영 틀린 소리도 아니고 그리고 나쁜 뜻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집안일 같이 하자는 소리니까 제가 거절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알겠다고 그러겠다고 했죠. 형님 그럼 내일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할까요? 주말이니까 7시면 충분하겠죠? 다들 늦게 일어나니까 7시 반이면 충분할 것 같아. 동서도 피곤하겠다. 7시 반에 알람 맞춰놔. 주말이라 가족들이 다들 늦게 일어날 것 같아 7시 반에 일어나서 같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하자 얘기를 하고 알람까지 맞춰놓고 잠에 들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시간 맞춰 딱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니까 형님은 진작에 일어나 계시고 이미 아침상이 다 차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해진 얼굴로 형님에게 물어보니까 생판 모른다는 얼굴로 왜 이제 일어났냐 도리어 절 책망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소리냐 오늘 7시 반에 일어나기로 하지 않았냐. 저도 억울해서 얘기했죠. 형님은 생전 처음 듣는 소리라는 듯이 그럽니다. 동서, 늦잠 자서 아침 준비 같이 못했으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될 일이지. 무슨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고 그래? 아줌마 어제 우리 얘기하는 거 옆에서 듣고 있었죠?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내가 7시에 보자고. 늦어도 한 30분 전엔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실컷 말하는 거. 아줌마도 분명히 옆에서 들었죠? 동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 예, 저야 뭐 어제 큰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들었죠.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 시간에 맞춰서 만나자 한 걸 기억하는데 형님이 하도 닥달을 하시니까 도우미 아주머니도 마지못해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하다 억지로 대답하는 게 빤히 보이고요. 거기서 더 싸우기 싫어서 알겠다고 제가 착각한 것 같다고 다음부터는 시간 제대로 확인해서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겠다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아침에요. 저희 형님 아주 신나서 날아다니셨어요. 정말 이걸 너 혼자 일어나서 다 했단 말이냐? 둘째는 왜 일어나서 돕지 않고? 동선 어제 늦게 자기도 하고 오늘 좀 피곤했나 봐요. 아무래도 제가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동서가 내동 자고 있어서 일부러 안 깨우고 혼자 준비했어요. 누가 준비했는지 뭐가 중요해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 동서? 아무리 그래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시간 맞춰서 일어나야지. 둘째 너도 다음부턴 못 지키겠으면 약속을 하지 말고 안 그러면 피곤해도 시간 약속은 꼭 지켜라. 결국에 아침에 그 억울한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시아버지한테 한 소리 듣고 말았네요. 손이 동서가 입술 꾹 말아서 웃음을 참는 표정 짓는 걸 보니까 아 형님이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거짓말을 하셨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심정으로 형님을 좀 멀리 했던 것 같아요. 괜히 엮여서 피곤한 일 만들지 말자 하고요. 하지만 교수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주 집요하게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사람 진을 쏙 빼놨어요. 맨날 그런 식이에요.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선 세상 친절한 척을 하면서 저한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같이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막상 일을 시작하잖아요. 도우미 아주머니한테나 저한테나 일을 떠맡기곤 자기는 쏙 빠져버리는 게 기본인 거죠.
우리 식구들 밥 먹은 건데 오늘 설거지는 우리가 하자 동서. 아주머니들도 좀 쉬셔야지. 시아버지가 흐뭇하신 얼굴로 그래 네가 어쩐 일로 맞는 소리를 한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가족들이 다 같이 거실로 나가 과일을 먹고 있으면 저희 둘이서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시작하는 거죠. 제가 형님 그런 식으로 설거지 시작하시고 나서 끝까지 다 하는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설거지를 시작하기 전에 뭐가 중요한 거라도 깜빡했다는 듯이 아 맞다 동선아 잠깐만 급하게 통화할 곳이 있어서 깜빡했네 통화 좀 하고 올게. 동선아 일이 깜빡한 게 생각나서 메일 하나만 보내고 와가지고 금방 설거지 다시 할게. 내 목 좀 남겨놔. 이래놓고 어디로 쏙 하니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 몫을 남겨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길래 진짜로 형님 몫을 남겨두기도 했는데 한 30분 지나서 돌아와가지고는 통화가 길어지느라 이제 왔는데 아직도 그걸 다 못 끝내놓고 있냐고. 설마 혼자서 일하는 거 억울해서 그랬냐. 그거 좀 그냥 하지 하는 식으로 면박을 주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제가 빨리 끝내버리고 말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사람 괴롭히는 방법도 저렇게 다양하고 가지가지구나. 저희 형님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참 대놓고 욕을 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거나 차라리 한 대 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남편한테 형님이 이랬다 저랬다 고자질이라도 속 시원하게 실컷 할 테니까요. 그런 게 아니니까 저 혼자만 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다 가서 말을 하기도 애매하고 친정 엄마한테만 전화해서 분통을 좀 터뜨렸죠. 어쨌든 형님이나 저나 애 생기고 나니까 애 키우느라 바빠져서 저 괴롭히시는데 좀 소원해지신 것도 있나 싶었는데 형님이 먼저 딸을 낳고 제가 또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아들을 간절히 바랬던 형님이 둘째까지 또 딸을 낳고 나면서부터 그 질투가 아주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손주를 낳아야 결국에 회사를 아들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기어이 막내 조카를 아들로 낳으면서 지독한 질투와 괴롭힘도 조금은 소원해지나 보다 했었죠. 원래 동서들 간엔 절대 친해질 수가 없다고 그냥 저 사람 성격에 익숙해지는 것뿐이라는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건강검진 잘 받고 계신 거 맞죠? 어디 아프시거나 문제 있으신 거 아니에요? 눈밑이 전보다 조금 까매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정정하다. 얘네들 회사에서 일하는 걸 봐라. 내가 알아놓을 새가 있겠는가. 나 없으면 당장 내일 모레라도 회사 문 닫고 직원들 손가락 말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아프겠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아버지의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는 게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워낙에 건강을 잘 챙기셨던 아버님이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잘 받고 계시니까 설마 별일이야 있겠냐 싶었는데 저녁을 드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정말 아무런 낌새도 없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식탁에 머리를 쿵 박고 쓰러지시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심근경색인가 뇌졸중인가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울며 불며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아무리 꼬장꼬장하고 무서운 아버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 가족이잖아요.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심장이 벌렁거리고 겁이 확 나더라고요. 중풍이라고 하죠. 앞으로 평생 거동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지금 회장님께선 치매기도 좀 있으신 상태여서 제가 매년 검진을 해드렸는데 제 얼굴도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가족분들끼리 잘 상의하셔서 좋은 환경의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밖엔. 중풍에 치매까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세상 꼿꼿하게 앉아 계시던 아버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병명을 하루아침에 얻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라 천만다행이라고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아버님의 상태를 보고 전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하는 건 물론이고 용변조차 가리지 못하고 실수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셨던 아버님이 갓난아기 같은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게요. 아버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도 가족 내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당연히 요양병원으로 모셔야지. 집에서 모셔서 어떻게 할 건데? 매일같이 간병인 쓸 거야? 아니면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보자고 그런 소리 할 건 아니지? 내가 아무리 효자고 아버지 모실 생각이야 굴뚝 같지만
그건 못해. 지금 아버지 갑자기 쓰러지셔서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도 한두 개가 아닌데 혹시 아버지 잘못되실 때 생각해서 상속 문제도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아주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자식들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버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셔요. 아무리 환경 좋은 요양병원이라고 하더라도요. 노인들 그런 곳에 들어가면 더 아프고 상태 나빠지는 거 금방이에요. 주치의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데요. 최대한 집이랑 비슷한 환경에서 평소랑 비슷하게 생활하다 보면 좋아지실지도 모른다고요. 굳이 그렇게 집이랑 비슷한데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집에서 모시면 될 것을요. 동서 참 말 쉽게 한다. 그래서 아버님 집에서 모실 거면 누가 돌볼 건데? 간병이 매일같이 쓰는 돈은 뭐 동서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될 거야? 아니면 동서가 볼래? 예, 다들 안 보시겠다고 하면 제가 볼게요. 어떻게 자식들이 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저랑 저희 남편은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아버님 여기서 상태 더 안 좋아지신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모실게요. 저희가 다 알아서 수발 들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할게요. 됐죠?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도와달라 소리 절대 안 할 테니까 아버님 집에서 모실게요. 그래도 사람이 정이란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가족들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버님, 말도 어눌해지고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시는 아버님 볼 때마다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지요. 남편은요, 아버님 방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한동안은 제가 방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한번 들어가서 아버님 얼굴 보고 나오면 그날 밤새도록 등을 들썩이면서 울었으니까요. 그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아버님 돌보는 일은 그냥 제가 다 자처해서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거기다가 장남이라고 큰며느리라고 아버님이 얼마나 신경을 써주셨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죠. 아버님 상태가 나빠지고 난 이후에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짐 싹 정리해가지고 바로 분가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뭐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있으니까 집은 정리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나가신다나요? 이 집이 아버님 거고 아버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누구 마음대로 집을 정리하네 마네. 지금 아버님이 앞에서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를 하실 수 있냐고.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버럭했다니까요. 대단한 성인군자 납셨다는 듯이 비꼬던 형님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여보, 내가 당신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당신도 이제 아버지 간호할 만큼 했고 아버지 상태가 다시 좋아지실 거란 보장도 없고 당신 힘들면 언제든지 아버지 요양병원으로 보내도 되니까. 안 그래도 요즘에 내가 여기저기 병원 알아보고 다니고 있어. 그런 생각 들더라고. 당신한테 너무 가혹하다 싶어서.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잖아. 아버지 모신 지. 여보, 내가 너무 고생만 시켜서, 내가 너무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아우, 아버님 또 이러신다. 새아가 이렇게 부르셔야죠. 아버님 미안하신 줄은 아세요? 미안하신 줄 알면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말고 얼른 일어나셔가지고 정정한 모습으로 새아가 물 좀 떠와라. 새아가 국이 너무 짜다. 이렇게 잔소리 좀 하고 그러셔야죠. 네?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계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아버님 좋아하시는 산수유도 잔뜩 피고 할 텐데 일어나셔서 보러 가야죠. 그렇게 아버님 똥기저귀 다 손수 갈아가면서 병수발을 한 세월이 자그만치 10년입니다. 10년. 생판 남도 10년 동안 병수발 들라고 해봐요. 제가 고생했던 거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정말 쉽게 아버님 간호했던 거 아니라고 생색 좀 내보고 싶어서요. 그 사이에 아들도 다 크고요. 뭐 아주버님이랑 형수님께선 최소한의 도리는 하겠다면서 매달 아버님 병간호하는데 보태라고 초반엔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셨는데 애들 좀 크고 나니까 들어가는 돈이 여기저기 많다면서 그것마저도 지원을 뚝 끊으시대요. 동서도 아버님 병간호 이제 오래 해보니까 할만하지 않아? 원래 경력이 쌓이면 월급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억울해도 회사에서는 안 그래. 동선 사회생활 경험이 많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원래 손 좀 있고 일머리 좀 생겼다 싶으면 이제 그만큼 일이 쉬워진 거니까 돈도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비 안 내주는 걸로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차라리 저 입이나 다물고 있으면 열이라도 안 받죠. 자기 애들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고 싶어서 아버님 병수마라는 저희한테 쓰는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면서 뭐 경력직이니 뭐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괜히 들먹거리면서 잘난 척 흉내 내는 게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다니까요. 남편도 아버님 모시고 사는 세월이 길어지니까 저한테 먼저 넌지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당신은 할 만큼 했다고, 아버님 요양병원으로 모셔도 된다고요. 참 남편 말 듣고 저도 그냥 마음 편하게 아버님 요양병원 보내고 제 인생 살면 되는데요. 이게 한번 식구의 인연을 맺었던 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닌지,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것 같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겠는 거예요. 갑자기 끊어진 기억이 언제 갑자기 어떤 이유로 다시 붙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요. 며느님이시죠? 세상에 요즘에 이런 효부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며느님께서 아버님 병수발을 잘 들어주신 덕분에 정말로 병원에 오실 때마다 회장님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서 은퇴하기 전에 회장님 다시 정정해지는 모습 꼭 뵀으면 싶은데 그러지 말고 이번에 수술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거 아직 막 활성화가 된 수술은 아니긴 한데. 그러다가 이번에 병원에 검진을 하러 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자 하며 수술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남편과 전 내용을 듣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가 꽤 있어서 잘만 하면 아버님의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지만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수술이라고요. 대소변도 못 가리시는 상태지만 목숨이라도 붙어있는 게 낫지 않겠냐. 굳이 그 위험천만한 수술을 해야만 하는 거냐. 전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 그래도 마지막에 희망을 걸어보는 게 맞지 않겠냐. 나는 최소한 우리 아버지 사람답게 자존심 다 지켜드리면서 살게 해드리고 싶다. 남편은 수술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그래도 아버지인데 가족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아주버님과 형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당연히 수술을 반대하실 거로 생각했던 두 분께선 선뜻 찬성을 하고 나서시며 그렇게 아버님의 수술 날짜가 순식간에 잡히게 됐습니다. 달라진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과 형님께서 간단하게 짐을 싸서 다시 시댁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아버님 수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전까지 옆에서 간호를 하실 생각인가 보다 싶었는데 참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다양하게 못돼 먹을 수가 있는지 두 분이 집에 들어온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형님, 아버님 몸 한번 닦아드려야 할 것 같아서 수건에 물 좀 묻혀서 갖다 주세요. 아우, 동서. 나이팅게일 흉내는 동서 나만이 내. 난 동서 장단에 맞춰줄 생각 없으니까.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버님 병간호 해주시려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병간호는 무슨 병간호? 내가 병간호하면 아버님이 갑자기 멀쩡해지시기라도 한데? 전어인내 곧 뒤질 거야. 안 봐도 뻔하지. 동서 주치의가 하는 얘기 못 들었어? 죽을 확률이 있는 수술이라잖아. 의사들이 괜히 수술 전에 그런 얘기하는 줄 알아? 죽을 확률이 더 높다는 소리야. 자기들 책임지기 싫으니까 괜히 그렇게 밑밥 깔아두는 거라고. 어차피 장남한테 다 돌아갈 재산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식돌이는 했단 소린 들어야 하니까 도의적인 책임 같은 거라고 해두자. 그러니까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이미 아버님이 수술을 받다 돌아가신 거다 전제를 깔고 이 집으로 돌아오신 거라고요. 어떻게 자식이, 어떻게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식도 아닌데 10년 동안 아버님 모시면서 고생한 세월들이 떠올라서 그랬는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눈만 감고 누워 계시는 아버님이 야속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울컥하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저 10년 동안 아버지 똥기저귀 갈면서 모시고 있을 동안 형님 한 번이라도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도와주시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최소한 형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겠거니 생각하면서 버텼죠. 아버님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이 꼴이어도 좋으니까 그냥 조금만 더 곁에 계셨으면 좋겠다. 아무리 아파서 맑게 못 알아들으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아버님이 누워 계시는데
그 앞에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무식한 게, 야, 내가 대학 교수 출신이야. 이게 뭐 잘났다고 어디서 감히 손윗동생 가르치려고 들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무식하고 못났으니까 시아버지 똥기저귀나 10년 동안 갈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이 노인네 죽고 나면 찍소리도 못할게. 어디 감히 대들길? 형님이랑 말다툼이 조금 커지고 화를 참지 못한 형님이 저한테 번쩍 손을 올리시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이대로 뺨이라도 얻어맞겠구나 싶어서 눈을 질끈 감는데 그만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형님도 저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갈라지긴 했지만 그 목소린 분명 저희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분명했으니까요.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침대를 바라봤는데 정말 저희 아버님께서 정정하신 모습으로 그 또렷한 눈빛으로 침대에 꼿꼿하게 일어나 앉으셔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형님은 오락가락 하시는 아버님께서 잠깐 정신이 돌아왔나 보다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흔들림 없는 아버님의 눈빛이 정말 혹시나 싶더라고요. 아우, 저 정신 빠진 노인네 때문에 심장 내려앉는 줄 알았네. 그놈이 수술인지 뭔지 빨리 받긴 받아야겠다. 똥오줌도 못 가리는 주제에 저렇게 멀쩡한 척하고 있으니 원. 그때였습니다. 제가 뒤집어 드리는 것이 아니면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시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희 앞에 서신 것이요. 전 정말 이 모든 일이 꿈인지 생신지 믿기지도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걷지 못해서 침대 기둥을 붙잡고 덜덜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계시긴 했지만 분명히 아버님께선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만 같았어요. 그제서야 형님께서도 사색이 되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전들 뭐 아나요? 집안 내 사람을 잘못 들이면 이 꼴이 나는구나. 침대에 시아버지 눕혀놓고 언제 죽나 제사 지내고 있는 인간을 맏며느리라고 집안에 앉혀놓고 있었으니 말이야. 큰놈 들라고 해. 아버님, 이게 다 어떻게 된... 동서도 알고 있었어? 아버님 멀쩡하신 거 알고 있었냐고. 아버님 정말 오해해요. 제가 왜 아버님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님 정말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동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다 보니까. 온 집안에 쩌렁쩌렁 아버님 목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놀란 아주버님과 남편도 달려왔고 남편은 기운이 없긴 하지만 정정한 모습으로 서 계신 아버님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께서도 바닥에 주저앉으시긴 했네요. 다른 의미로 말입니다. 그동안 아버님 내팽개쳐 놓고 지냈던 걸 딱 들키게 됐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고얀 놈들, 나 죽고 나면 그 회사가 다 네 놈들께 될 것 같았어? 네 놈들한텐 내가 죽어도 내 회사 먼지 한 톨도 못 가져가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손주 놈들도 마찬가지야. 지 애비 챙길 줄도 모르는 놈들, 내 식구 아니다. 나한테서 한 푼도 가져갈 생각도 하지 마로. 둘째야, 뭐하고 있어? 당장 변호사한테 전화해라. 유언장부터 고쳐야겠으니까.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언제부터 정신 돌아오신 거예요? 진작에 저희한테 말씀 좀 해주시지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장남이 회사를 못 물려받으면 누가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 사람 잘못 때문이라고요. 아버지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그제서야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며 불며 용서를 구하고 싹싹 빌기 시작했지만 아버님은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고 대신 제 손을 꼭 붙잡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정정한 모습으로 호통을 치시는 아버님의 모습이 얼마나 그리웠는지요. 그런 아버님을 끌어안고 저도 감동의 눈물을 한참 동안 쏟았네요. 일주일 정도 됐다 정신 돌아온 지. 집안 왔다 갔다 하는 주치의 선생만 알고 있었어. 내가 선생한테도 내가 직접 말할 테니 너희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동안 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의사 선생한테 다 들었어. 자식도 못하는 일을 네가 다 해줬구나. 내가 며느리 하나는 현명하게 잘 얻은 것 같아 다행이다. 고맙구나.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은혜는요, 아버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했을 뿐인데, 제가 뭘 받고 말고 하겠어요. 저한테 아버님 이렇게 멀쩡하게 다시 정신 차리신 거, 그게 은혜예요.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일주일 정도 전에 정신이 돌아오셨고 집안을 왔다 갔다 하시는 주치의 선생님에게 제가 그간 고생하며 아버님을 모셨던 얘기를 모두 들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정신이 돌아오신 아버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께서 울며 불며 난리를 쳤지만 손주들 이름까지 유언장에서 싹 다 빼버리시고 대신 그 자리에 우리 아들 남편 순으로 유언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유언장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집에서 일 열심히 한 놈이 1등이야. 자식보다 더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아버님이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큰 선물인데 이런 커다란 포상까지 받게 됐으니 10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요즘입니다. 아버님은 최근 경영 일선에서 내려오고 대신 그 자리를 남편이 이어받아 계속하고 있어요. 바쁘게 일을 하시느라 둘러보지 못했던 것들을 요즘엔 저와 함께 많이 둘러보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답니다. 앞으로도 시아버지에게 주어진 이 기적 같은 인생 며느리 노릇 잘 하면서 제대로 보필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보려고요. 10년 동안 병수발 들었던 전데 뭔들 못하겠나요? 안녕하세요. 전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외할머니께서 평소에 이 채널 애독자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다시 생각해도 제 인생에 절대 없을 경험을 하게 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전 태어나서부터 외할머니 손에 길러졌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고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셨죠. 그 전까지도 돈만 벌러 다니시느라 집에 잘 계시지 않아 엄마에 대한 추억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항상 외할머니와 함께였어요. 30이 넘은 최근까지도 외할머니와 먹고 자고 모든 걸 함께했죠. 그러다 보니 저에게 외할머니는 특별해요. 제 인생은 외할머니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외할머니가 몇 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고 변비 증상이 자꾸 있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대장암 3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정말 지금 당장 외할머니가 죽기라도 할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당시에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하면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세상 물정 모르는 줄 아는데 전 아닙니다. 외할머니께서 워낙 엄하게 키우셨어요. 부모 없는 티 절대 내면 안 된다고 누구보다 바르고 성실하게 키우셨죠. 거기다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게 하셨어요. 없는 살림에 학원까지 보내주시면서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엄마랑 삼촌은 내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줘도 공부를 못해서 대학도 못 갔는데 우리 손주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니 무조건 4년제 갈 거다. 제 앞에서는 항상 엄하게 하셨어도 동네 사람들만 보면 외할머니는 그렇게 제 자랑을 하셨어요.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다고 크게 될 애라고요. 전 그런 외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외할머니 말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어요. 전 외할머니에게 속 썩이는 자식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주 어릴 땐데도 제 기억 속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저도 매일 울기만 했을 때입니다. 외할머니는 매일 밤 엄마를 찾으며 우는 저를 품에 안고 꼭 잠드셨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옆에 외할머니가 없었어요. 전 놀라서 바로 일어나 외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혼자 거실에 쭈그려 앉아 계셨어요. 불도 켜지 않은 상태로 말이죠. 그리고는 혼자 작은 소리로 넋두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보, 어쩜 내 자식들은 이렇게 내 속도 모르고 속만 썩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건 일찍 집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딸년이라곤 자식 하나 덜렁 남겨놓고 저렇게 먼저 가버리는 불효까지 저지르니 이제 나는 어떻게 삽니까?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서글픈지 아직도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 결심했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외할머니 힘들게 하는 짓은 절대 하지 말자고요. 그 결심을 저는 모두 다 이뤄냈습니다. 외할머니의 바람대로 서울의 4년제 대학도 들어가고 탄탄한 직장에 취직도 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는 절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제 곁에 있어주겠다고 하더니만 암처럼 나쁜 병에 걸려버렸으니까요. 전 외할머니께서 대장암 판정을 받은 이후 어떻게든 외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애썼어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되는 일도 있더라고요. 외할머니께서 혼자 절 키우느라 많이 고생하셨어요. 식당 일, 남의 집 일 하면서 학원비에 학비에 다 내주셨죠. 그랬으니 보험이라고 있을 리가 있나요?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비랑 검사비가 몇십만 원씩 드는데 신입사원 월급으론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항암을 받을 때마다 입원하셔야 하는데 유일한 보호자인 제가 출근을 해야 하니 할머니 곁에 있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신입이다 보니 정시에 퇴근도 못하고 매일 야근이라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니 외할머니를 돌본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전 다른 것보다 몸도 아픈데 병원에 혼자 계셔야 하는 외할머니가 걱정됐어요. 아무래도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몇 년 만에 외삼촌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무리 사고치고 집을 나간 망난이라도 자식인데 부모가 아픈 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외삼촌은 외할머니가 대장암이란 얘기를 듣자마자 재수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암? 암은 무조건 유전인데? 그런 더러운 병에 걸리면 어쩌자는 거야? 아유, 돈도 없어 죽겠는데 암 보험까지 들어놔야겠네. 순간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자식이란 인간이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저딴 개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할머니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퇴근 시간이 늦어서 매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삼촌이 시간 되시면 오늘 내일만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마음 같아선 쌍욕을 해주고 전화도 끊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 성격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손 하나가 귀한 때니까요. 뭐래? 네 할머니가 너라면 아주 죽고 못 살아. 하나뿐인 아들도 내팽개쳤는데 네가 다 알아서 해야지. 이제 와서 나한테 연락하면 어떡하냐? 외할머니께서 평소 외삼촌에게 하시던 말이 있어요. 저건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요.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삼촌은 사람 새끼가 아니었어요. 다 커서까지 하는 일도 없이 할머니 등골만 빼먹더니 양아치들하고 어울려서 감옥에 갈 뻔한 걸 외할머니가 손 써서 빼줬더니만 그대로 집을 나가서 한 번을 오질 않았죠. 제가 괜한 기대를 했어요.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도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군요. 결국은 제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처음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까진 보호자가 없어도 불편한 일이 없었는데 외할머니께서 대장암 수술을 하실 땐 보호자가 없으니 불편한 일이 많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갑자기 혈압이 오르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는데 간병인 마누른 수습이 안 돼서 일하다가도 병원에 들르곤 했어요. 거기다가 퇴원을 하고 나서도 일주일에 병원을 두세 번씩 모시고 가야 하다 보니 출근을 하면서는 감당이 안 됐죠. 할머니 혼자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뭘 자꾸 휴가를 내. 너 그러다가 회사 윗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 어쩌려고. 나야 평소에 일도 잘하고 윗분들한테 예쁨 많이 받아서 이 정도 휴가 내는 거 가지고는 안 혼나. 할머니는 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낳기나 해요. 할머니야 항상 병원에 혼자 가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최근에 병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병원은 다 키오스크로 되어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접수하기도 힘들어요. 할머니 혼자 가시면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고생하실 걸 뻔히 아는데 제가 모른 척 출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그래도 첫 번째 수술까진 어떻게든 버텼는데 수술 끝나고 바로 폐로 전이되고 나서 저도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병원에 매달려야 했어요. 그전엔 그래도 식사도 잘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랬는데 전이되고 나선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식사도 거의 못하고 잠도 못 주무셨어요. 매일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해가며 거의 매일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주무시다가도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서 위급한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어떤 날은 외할머니께서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눈도 못 뜰 정도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급하게 병원에 가느라 회사에 연락도 못한 적이 있고요. 심지어 회사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데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출근해도 정신은 온통 병원에 가 있으니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선 마음 편하게 할머니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당장 돈이 급했습니다. 암 환자들이 맞는 주사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전 할머니를 돌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싶어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일용직밖에 없었어요. 전 곧장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막노동이죠. 몸은 힘들었지만 새벽에 나가 일찍 일이 끝나기도 하고 외할머니 병원 일정에 맞춰서 일을 쉴 수도 있으니 저에겐 딱이었습니다. 전 외할머니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는 5년 동안 건설 현장을 전전하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지냈어요. 20대의 절반을 노동자로 지냈으니 이젠 어엿한 막노동꾼이 됐죠. 처음엔 말끔한 양복이 아닌 허름한 운동복을 입고 출근한다는 게 창피하고 적응이 안 되기도 했지만 5년 가까이 하다 보니 이젠 셔츠나 정장이 훨씬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막노동 기술이라고 5년 정도 하다 보니 노하우가 생겨 일당도 많이 올랐고요. 이젠 한 달에 20일만 일해도 웬만한 직장인보다 돈을 더 벌었습니다. 외할머니 병원비 내주면서 주말에 외할머니 모시고 나들이 정도 다녀올 수 있을 정도는 벌었어요. 전 외할머니를 위해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웠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었죠. 한 번은 외할머니 생신이라 백화점에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곧 겨울이 다가와서 외할머니에게 좋은 패딩 하나 사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할머니는 안 사겠다고 백화점에 가서도 옷을 제대로 입어보질 못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놈의 잠바 하나가 100만 원이 넘어. 아유 조금 있으면 죽을 노인네한테 이런 거 사주지 말고 우리 손주 좋은 거 사 입어. 할머니 필요 없어. 죽긴 누가 죽는다고 그래. 할머님 평생 나랑 살 거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징그러운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몇인데 평생 너랑 같이 살아. 너도 빨리 좋은 색시 만나서 장가 가야지. 외할머니는 항상 당신보다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어릴 때부터 평생 제 걱정만 하고 사시더니만 아픈 와중에도 제가 혹여나 외할머니 때문에 힘들까봐 걱정을 하셨죠. 할머니가 평생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런 거 10개 사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러니까 빨리 색만 좀 골라봐. 우리 미자씨 역시 꽃분홍색이 어울리나? 병원비도 많이 나와서 그냥 매일 미안해 죽겠는데 아유 이런 걸 뭘로 사.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우리 손주 고생만 시켜서 큰일이다. 큰일이야. 난 할머니 고칠 수만 있다면 돈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러니까 괜히 나 돈 쓸까 봐 아까워서 아픈 거 참으면 안 돼. 평생 같이 살아서 그런지 저와 외할머니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서로 눈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우리 사이를 항상 방해하는 방해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삼촌이에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사람 속을 뒤집는데 도 같은 인간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아프기 시작하고 이미 2, 3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뜬금없이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외삼촌에겐 연락도 안 하고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알고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행동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유 우리 엄마 평생 자식들 때문에 속만 썩고 살더니만 이제 좀 손주 덕 좀 보고 사나 했는데 몸뚱이가 망가졌으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한 줄 알았어요. 외할머니 손까지 붙잡으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무슨 초상 났어요? 할머니 이제 전이된 곳 없이 항암 열심히 받고 있는데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왜 괜히 호들갑이에요? 제 입장에선 기가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투병 시작한 게 언젠데 이제 나타나서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너무 재수없더라고요. 넌 오랜만에 삼촌 보고 반갑지도 않냐? 암튼 새끼가 자기 엄마 닮아서 쌀쌀 맞아요. 삼촌 목모르니까 나가서 커피나 한잔 사와. 삼촌은 달달한 캐러멜 마끼아또 아니면 안 먹는다. 그래, 삼촌 오랜만에 왔으니까 커피랑 과일도 좀 사와라.
외삼촌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지만 외할머니 얼굴 보고 꾹 참았습니다. 저런 것도 아들이라고 오랜만에 만나 좋아하는 외할머니 얼굴 보니 화가 나다가도 내가 참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었어요. 시장까지 가서 외삼촌이 좋아하는 딸기까지 사가지고 왔는데 이미 외삼촌은 돌아가고 없더라고요. 전 황당해서 할머니에게 외삼촌 어디 갔냐고 물었죠. 그러자 외할머니의 반응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혼자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급한 일 생겼다고 가봐야 한다네. 금방 또 다시 놀러 온대. 제가 외할머니랑 같이 산 세월이 30년이 넘어요. 외할머니의 떨리는 눈썹만 봐도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바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할머니 말은 분명 거짓말이었어요. 뭐야? 할머니 설마 삼촌한테 또 돈 줬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그 인간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100이면 100 돈 때문인데 제가 그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외할머니 자식이 맞으면 한 번 정도는 걱정돼서 찾아올 수 있겠다 싶었던 건데 삼촌은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개망난인 끝까지 개망난이었죠. 삼촌이 애초에 집을 찾아온 건 외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어요.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종로에서 가게를 한대. 요즘 그 여자 가게에서 성실하고 일하게 있는데 가게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나 봐. 그래도 자기가 남잔데 보증금이라도 좀 내야 동업하는 느낌이 나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돈을 안 줘. 앞으로 그 여자랑 착실하게 살아본다는데. 평소 돈에 대한 일이라면 철두철미한 외할머니가 유일하게 샘이 흐릴 때가 바로 외삼촌 앞에서예요. 사기꾼 같은 외삼촌이 앞에서 조금만 입을 털면 그 지갑에서 항상 돈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외삼촌 때문에 외할머니가 날린 돈만 수천만 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전 답답해서 외할머니에게 삼촌한테 돈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외할머니는 제 말을 안 들어요. 같은 수법에 매일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저도 좋게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집 사정이 그렇게 아무한테나 돈을 펑펑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본인은 패딩 하나 못 사고 벌벌 떨면서 쓰레기 같은 자식놈도 자식이라고 몇 년 만에 불쑥 나타나는데도 보기만 해도 좋다고 돈까지 주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병에 걸린 자신이 안쓰럽지도 않은가 봐요. 할머니 바보야? 그 인간이 하는 말을 믿어. 또 어디 가서 그 돈으로 사기치는 거 아니면 어쩌려고 또 돈을 줘. 그리고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내가 나가서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왜 할머니 마음대로 저 인간을 주고 그래. 나 속 터져서 죽는 걸 보고 싶어? 저도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만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말에 할머니도 소리를 지르고 반박을 바로 하셨어야 하는데 그날만큼은 할머니가 조용하시더군요. 그러더니만 입을 꾹 다물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이 할미가 이제 노망까지 났나 보다.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저 새끼한테 돈을 안 준다고 그렇게 다짐다짐을 했는데 내가 또 정신이 나가서 우리 손주가 고생해서 번 돈을 저런 새끼한테 줬다. 할머니가 작은 어깨까지 웅크리며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눈물샘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 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어요. 전 곧바로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날 저와 할머니는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외할머니는 다시 제 앞에서 삼촌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저와 둘만 생각하며 외할머니의 병이 완치되기만을 바랐어요. 그러던 중 어느새 외할머니께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래도 저와 할머니는 씩씩하게 병원 생활을 견뎠죠. 몸은 힘들어도 매일 병원에 오가며 외할머니와 보내는 시간만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사실 할머니와 있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지만 건설 현장 막노동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더울 땐 온몸에서 땀이 비처럼 흐르고 추운 겨울이면 손과 발이 딱딱하게 얼어붙어서 무거운 벽돌을 들어 나르다가 넘어져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춥기도 하고요.
그래도 가끔 비가 오면 예상치 못하게 쉬는 날이라 그럴 땐 좋았어요. 물론 일당을 받을 수 없으니 내일은 꼭 비가 그치길 바라긴 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하루 종일 외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 좋았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비가 쏟아져 일을 나가지 못했죠. 전날부터 할머니 숨소리가 좋지 않아 걱정되던 차였는데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날 새벽 전 외할머니가 걱정돼서 제대로 한숨도 자질 못했어요. 좁은 보호자 침대에서 낑낑거리며 움직이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외할머니도 제대로 주무시질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나 외할머니라 거의 못 자다시피 한 상태로 간신히 아침 식사를 했어요. 아무래도 컨디션이 좋지 않은 할머니가 걱정돼서 전 휠체어에 할머니를 태워 병원 안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병실 안에 있을 때보다 밖이 더 나으신지 산책을 나오자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얕게 미소를 지어 보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손짓을 하시더니 옆에 벤치에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휠체어에 앉은 외할머니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손을 천천히 들어 제 얼굴을 어루만졌죠. 평소엔 눈도 맞추기 힘들어 하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 눈동자를 똑바로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술을 뗐어요. 우리 손주, 이 할미 때문에 고생이 많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착한 우리 손주가 할미 잘못 만나 고생만 하고 미안하다. 할머니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나 할머니 없었으면 벌써 그 작은 지하실 방에서 굶어 죽었어. 지금까지 외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저에게 할머니는 부모이자 친구이자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 찬 할머니는 그대로 제 손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할미가 하는 말 잘 들어. 네 아버지 죽었다는 말 거짓말이야. 나도 몇 년 전에야 네 엄마 일기장 보고 나서야 알았는데 실은 땡땡기업 회장이 바로 너의 친아버지란다. 전 순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심지어 귓가에 띠 하는 기계음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니네 고개를 흔들고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에이 할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할머니가 몸이 아프긴 해도 치매는 절대 아니라고 했어. 할머니 지금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재미없게 무슨 그런 농담을 하고 그래.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집에 가면 이 할머니 서랍 맨 아래 봐봐. 거기에 너희 엄마 일기장 있어. 그 안에 증거며 뭐며 다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죽거든. 그거 가지고 그 남자 찾아가. 알았지? 제 손을 잡은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간 채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저도 모르게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럴 리 없다는 걸 아는데도 할머니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무섭게 왜 그래? 정말 엄마 일기장이 있기는 있어? 평소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외할머니는 금세 지쳐 휠체어에 탄 채 잠이 들고 말았어요. 전 무거운 마음을 아는 채 휠체어를 끌고 그대로 병실로 돌아갔죠. 미룰 수 있다면 최대한 멀리 미루고 싶고 절대 오지 않았으면 했던 그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서 그날 밤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외할머니는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그날 밤 긴긴 투병 생활을 끝내게 될 줄을 말이죠. 그래서 힘든 몸을 간신히 이끌고 저에게 어렵게 힘든 얘기를 하신 걸까 싶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한동안 일도 나가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평생 함께 산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게 저에게 너무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10년간 연락 한 번 없었던 외삼촌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메시지를 외삼촌 연락처로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장례 때 코빼기도 안 보이길래 연락처가 바뀌었나 보다 했는데 뜬금없이 찾아온 걸 보니 제 메시지를 받기는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외삼촌이라는 인간은 아무래도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 같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10년 만에 집에 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넌 왜 아직도 안 나가고 여기 있어? 이 집 부동산을 내놨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이번 주 내로 나가.
순간 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왔어요. 지금까지 평생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 땐 언제고 외할머니 돌아가셨다는 말에 이제와 이 오래된 집이 욕심이 났나 봐요. 전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외삼촌이 아무리 개망나니처럼 굴었어도 제가 참았던 건 절대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외할머니 곁엔 제가 있으니 외삼촌 따위야 필요 없어서 그냥 놔둔 겁니다. 그런데 더는 아니에요. 이젠 할머니도 안 계시니 저런 인간은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 집이랑 당신이 무슨 상관 있다고 권리 어쩌니 하면서 떠들어. 이 집은 나랑 할머니랑 평생 벌어서 산 우리 집이야. 당신한테 10원 한 푼도 내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나는 게 외할머니 인생이 너무 슬퍼요. 외할머니는 살아생전에 자식들 덕이라곤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가진 걸 다 뺏기면 뺏기면서 살았죠. 외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거라곤 다 낡아빠진 집 한 채였습니다. 그 집이야 혼자 자식 둘 키우느라 진작 다 날리고 집도 없이 사셨대요. 그 이후엔 외할머니께서 평생 남의 집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세 식구가 살았대요. 나중에 있는 돈이란 돈은 성인이 된 외삼촌이랑 엄마에게 다 줘서 내보내고 외할머니 혼자 사시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 전셋집을 구해 제가 생길 때까지 혼자 사셨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저와 외할머니 둘만 남겨지고 나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외할머니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몇 년 동안 모은 돈은 일절 안 쓰고 모두 다 할머니에게 몽땅 다 가져다 드렸습니다. 외할머니에게 갖다 드리는 돈이 아까웠던 적은 평생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외할머니도 절 위해 사셨으니까요. 지금의 이 집이 그렇게 둘이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산 우리 집이었습니다. 방 2개에 화장실 하나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저와 할머니에겐 그 어떤 집보다 대단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외삼촌이라는 인간이 우리에게 그런 집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대장암으로 투병한 게 벌써 5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한번 찾아오거나 연락 한번 한 적도 없었으면서 이제와 저딴 소리를 하니 인간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봤자 넌 손자야. 우리 엄마 아들은 나라고. 우리 엄마 죽었으면 그 재산은 당연히 내 거지. 이 집은 내 거니까 이번 주 내로 무조건 나가. 알았어? 외삼촌이라는 인간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러대더니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전 잊고 있던 분노가 단번에 끌어올랐어요. 외할머니를 간호하는 동안은 외할머니의 건강만을 생각하느라 나쁜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었는데 외삼촌을 만난 순간 잊고 있었던 지난날의 악몽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제서야 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전 바로 부동산에 전화부터 했어요. 외삼촌이 멋대로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는 게 생각이 나서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전 집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아저씨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아니, 조금 전에 그 집 할머니 아들이 왔다 갔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집 무조건 내놓는다고 하던데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제가 할머니 모시고 살던 손자예요. 이 집은 제가 증여받기로 했으니까 팔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삼촌이 가서 집 내놓겠다고 이상한 소리 해도 절대 들은 척도 하지 마세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소리까지 해야 한다는 게 화가 났지만 이젠 제가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의 영원한 보호자였던 외할머니가 이제 제 곁에 없으니까요. 제가 스스로 저를 지켜야 했어요. 전 더 이상 바보처럼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전 그 길로 바로 집부터 정리했죠. 할머니 집을 다 꺼내서 버렸습니다. 하나하나 저와 할머니의 추억이 깃들지 않는 물건이 없어서 저는 짐 정리를 하는 내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정리를 했어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대로 서랍장 맨 아래 처음 보는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수첩이었습니다. 그 수첩을 본 순간 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엄마의 일기장이라는 걸 보자마자 알 수 있었거든요. 전 그 자리에 앉아 단숨에 엄마의 일기장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 안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안엔 엄마가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나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어떻게 절 가지게 됐는지 적혀 있었죠.
그리고 가장 쇼킹했던 건 제 아버지의 정체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대로 현재 땡땡 기업 회장이 맞았어요. 절 낳기 전 엄마와 아버지가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라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재벌 2세였더라고요. 부모만 믿고 하는 거 없이 놀러 다니다가 부산 해운대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됐답니다. 친구들과 해수욕장에서 놀고 있는 엄마를 보고 첫눈에 반한 아버지가 말을 건 덕분에 인연이 됐대요. 그날 아버지는 엄마에게 비싼 외제차도 태워주고 부산에서 제일 고급 식당에도 데려갔답니다. 그때까지도 엄만 아버지가 재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대요. 엄마의 표현을 말하자면 아버지가 그냥 허세 부리게 좋아하는 동네 양아치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헤어진 뒤에도 엄마를 잊지 못한 아버진 엄마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구애를 했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넘어간 엄만 아버지와 몇 개월 연애했는데 아버지께서 이미 집안에서 정한 여자와 약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답니다. 그 이후에도 아버진 계속해서 어머니를 찾아왔지만 어머님 받아주지 않았대요. 내가 약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그건 내 마음이랑 다 별개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오직 당신뿐이라고. 그딴 입에 발린 소리는 이제 나한테 안 먹혀요. 결국은 결혼은 부잣집 여자랑 하고 연애는 나랑 하겠다는 개소리잖아요. 80년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막장 이별을 한 어머니는 그때의 충격으로 직장까지 그만두고 그대로 외할머니의 집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마가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엄마는 아버지도 없는 아이를 낳는다는 게 무서워서 다른 생각도 했지만 외할머니의 만류에 결국은 저를 낳기로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어째 닮을 게 없어서 젊어서 과부된 엄마 팔자를 닮았니. 그래도 하나보단 둘이 낫지. 아버지는 없어도 엄마랑 할머니 있으니 우리 손주는 씩씩하게 클 것이다. 외할머니의 씩씩함은 그때도 똑같았더라고요. 그 시대에 딸 가진 엄마라면 딸이 남편도 없이 혼자 애 키우겠다고 하면 미쳤다고 반대할 게 뻔한 일인데 우리 외할머니는 본인이 다 알아서 키워줄 테니 겁먹을 거 하나 없다고 하셨대요. 그 다음 장부턴 일기는 없고 제 어릴 적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제 사진이 붙은 일기장을 계속 넘기다 보니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건 바로 엄마가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장엔 엄마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진우 아빠. 엄마는 항상 제 앞에서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사진이 한 장도 없다고 우겼죠. 그래놓고 이걸 숨겨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게 하고 싶진 않으셨나 봐요. 정확하게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사진에 적어두셨으니까요. 전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요. 사실 전 엄마나 외할머니를 닮지 않았어요. 전 키도 크고 피부도 까무잡잡한데 엄마나 외할머니는 체격도 작고 피부도 하얀 편이거든요. 항상 난 누굴 닮아서 이렇게 덩치가 크고 피부가 외국인처럼 까만가 했더니만 아버지를 닮은 거였어요. 사진 속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은 지금의 제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보다 보니 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외삼촌 앞에선 애써 당당하게 굴었지만 사실 전 외삼촌이 다녀간 이후로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실 외삼촌이 소송이라도 하게 되면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번뜩이며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유언대로 저의 아버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사실 제 친아버지라고 해도 이미 가족이 있는 상태일 테니 절 모르는 척 문전박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뭐든지 믿자야 본전이었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 비빌 언덕은 오직 아버지뿐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다음 날 엄마의 일기장을 들고 사진 속 아버지의 회사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저도 무모하다는 거야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손엔 아버지 사진 한 장 덜렁 있을 뿐 어디에 사는지도 연락처도 전혀 모르니까요. 처음 아버지의 회사로 찾아갔을 때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큰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 정말 절 낳아준 아버지가 맞나 믿기지 않아서요. 예상한 대로 연락처도 없이 무작정 회사에 찾아간다고 해서 회사 대표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1층 데스크에서부터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이유도 없이 회사 대표를 만나러 왔다는데 어떤 직원들이 절 들여보내주겠어요. 전 터덜터덜 건물을 빠져나와 건물 앞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출근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바쁘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마음 한켠이 욱신거렸죠. 다들 바쁘게 사는데 난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싶어서요. 한창 바쁘게 일해야 할 나이인데 전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외할머니마저 이제 안 계신데 제가 열심히 살아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전 괜한 짓을 했구나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 건물 앞에 멈춰서자 건물 안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밖으로 나와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 직원이 뒷좌석 문을 열며 대표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죠. 저는 대표님이라는 소리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곤 무작정 검정 정장을 입은 사람들 무리 속으로 파고들어가 대표님이라고 소리부터 질렀어요. 조용하던 찰나에 제 목소리가 울리자 뒷좌석에서 내린 중년의 남자가 절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딱 3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남자는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누구시죠? 대표님께 볼 일 없으시면 뒤로 물러나세요. 어느새 제 앞을 가로막고 선 직원들이 저더러 뒤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비선 제 팔까지 잡았고요. 전 뒤로 끌려가면서도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표님, 저 오영숙 씨 아들이에요. 오영숙 씨 아시죠? 전 이 순간이 저에게 유일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 먹던 힘까지 쥐어짜 엄마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절 막아선 직원들 사이로 대표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절 데리고 사무실로 오라고 했죠. 잠시 후 전 비서의 안내에 따라 건물 제일 꼭대기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표실이라고 적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죠. 비서는 조금 전과는 전혀 달라진 태도로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표실 안엔 저와 대표, 아버지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쪽이 영숙이 아들이라고. 내가 알기론 영숙이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이 있었나 봐요. 아버지는 엄마와 헤어진 지 30년도 훌쩍 넘었는데도 엄마를 영숙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더군다나 엄마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죠. 알고 보니 엄마와 헤어지고 나서도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영숙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돼서 내가 장례식장에도 못 가봤는데 이렇게 영숙이 아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네.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일하던 회사에 불이 나서 그때 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진 그 일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자네가 여기는 무슨 일로? 그 순간 절 빤히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기까지 뭐하러 왔는지가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았죠. 그 순간 역시 회사 대표라는 자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를 느꼈어요. 전 깊은 숨을 한번 몰아쉬곤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일기장 사이에 있던 사진도 바로 위로 올려뒀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전 외할머니 손에 길러졌어요. 최근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표님 아들이라고요. 저는 애써 가벼워 보이지도 그렇다고 버릇없어 보이지도 않게 말하기 위해 차분하게 말을 했어요. 30년 만에 다 큰 성인이 당신의 아들이라며 찾아왔으니 아무리 대단한 회사의 대표라고 해도 당황스러울 테니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가 책상에 올려둔 일기장과 사진부터 확인했어요. 한참을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던 아버지의 눈동자에 눈물이 왈칵 차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알겠더군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아버지의 마음속에 오영숙,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잠시 뒤 아버진 비서를 다시 사무실 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무언가 속삭이며 지시를 내렸어요. 자네가 날 찾아올 만한 이유는 확실하네. 우선 절차라는 게 있으니 바로 김 비서 따라 병원부터 다녀오지.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고.
물론 지난 3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부자지간이라고 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장면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에까지 예상하진 못했어요. 아버지라는 분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었습니다. 전 곧바로 비서의 안내에 따라 한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유전자 검사를 받았죠.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김 비서와 웬 남자들이 우르르 데리고 찾아왔어요. 막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상태라 땀 범벅이라 씻으려고 했는데 남자들이 제멋대로 들어와서 제 짐을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댁에서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댁으로 모실 테니 중요한 짐들만 정리해서 나오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비선 딱딱한 얼굴로 지금 바로 댁으로 모시겠다고 했어요. 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비서를 따라 차에 탔죠. 잠시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탄 차는 대궐 같은 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 태어나서 그런 집은 처음 봤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 사이로 차를 타고도 한참을 들어가야 집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대저택이 따로 없었죠. 순간 제 행색이 너무 남루하게 보일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전 곧장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집 안은 집 밖의 모습보다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보던 세트장 같았어요. 휘둥그레진 눈으로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정신없는 제 앞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진 제 모습을 보고 순간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시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러곤 저에게 이것저것 물으셨죠. 지난번 회사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친자식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심정이 다르신 거겠죠. 전 아직 너무 얼떨떨해서 아버지께서 묻는 말에 대답만 했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듯이 말이죠. 아버진 제가 외할머니 간호를 하느라 지난 5년 동안 건설 현장 노동직으로 일했다는 얘기에 가장 놀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30년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에 설명이 된다. 부모도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외할머니께서 잘 보살펴 주셨나 보다. 네, 맞아요. 엄마는 워낙 어릴 때 돌아가시기도 했고 매일 돈 벌러 나가느라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께서 항상 옆에 있어줬어요. 남의 집 살림 해주러 가면서도 절 등에 업고 가셨거든요. 제 얘기를 내내 조용히 들으시던 아버진 눈물을 얼른 훔치시더니 제 어깨를 양손으로 탁 소리가 나게 잡았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의외였습니다. 너희 엄마 보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만약 네 엄마한테 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내가 널 절대 힘들게 두지 않았을 거다. 이제라도 내가 네 존재를 알았으니 지금부턴 네 삶이 달라질 게야. 안 그래도 나한테 자식이 하나도 없어서 평생 외롭게만 살았는데 이런 순간에 나한테 네가 찾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다. 몰랐는데 아버지께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네요. 엄마와 헤어지고 결혼한 분간 20년 정도 함께 사셨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낳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 결국은 이혼하시고 현재 혼자셨어요. 아버진 평생 엄마를 그리워하며 이 큰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듣고 절 너무도 안쓰러워하셨지만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도 제가 보기엔 많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앞으로 그 힘든 막노동 안 해도 돼. 지금 당장 회사에 들어와서 일부터 배워라. 알아보니까 너 멀쩡하게 좋은 대학도 나오고 직장 생활도 했었다며. 그 실력을 왜 썩히고 있어?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그 집에서도 당장 나와. 난 내 아들이 그런 꼴로 사는 건 죽어도 못 본다. 아버진 지금까지 제게 못해준 걸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제가 뭘 안다고 갑자기 회사에 들어가서 경영 공부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아버지 회사에 물려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제가 정식으로 회사에 면접 봐서 입사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은 저와 할머니의 추억이 너무 많아서 누구에게도 팔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들으면 저더러 바보냐고 왜 알아서 들어온 복을 스스로 걷어차냐고 하겠지만 전 제 주제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못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말조차 어색한 지금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뤄내신 것들을 제가 망칠 수는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나타난 대표 아들이라고 해도 전 지난 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경영 수업을 받는다고 아버지처럼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제 경력을 가지고 입사해서 아버지에게 보탬이 되는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아버지가 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던 사이 외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말이죠. 그리고 집은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사신 아버지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드리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지난 30년을 몽땅 다 쏘아부은 집은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외삼촌에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뺏기지 않을 거예요. 아버진 다행히도 저의 생각을 모두 다 지지해 주셨습니다. 회사도 정정당당하게 면접을 봐서 들어오라고 하셨고 집도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단 한 가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일이 있어요. 바로 외삼촌과의 집에 대한 소유권 문제였습니다. 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외삼촌은 정말로 저에게 집을 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본인이 외할머니의 유일한 아들이니 집은 자기 거라고요. 그런데 그 소송에서도 제가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아버지 회사 변호사들이 힘써준 덕분이었죠. 그리고 소송 중 알게 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엄마의 소식을 알기 위해 몇 년 동안 수소문을 하는 동안 저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얘기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전 외할머니의 양자로 입양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낳아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외할머니는 혹여나 나중에라도 엄마가 시집을 가게 될 때 제가 걸림돌이 될까봐 절 아예 할머니 아들로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혹여나 제가 서운해하기라도 할까봐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처음 그 얘기를 아버지에게 들었을 때 사실 조금 서운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점이 오히려 소송에서 좋게 작용했죠. 외할머니에겐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저까지 둘인 상태였으니 저에게도 외할머니의 명의의 집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니까요. 덕분에 소송은 수월하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외할머니를 모시면서 살며 간호를 하고 제가 벌어온 모든 비용이 외할머니에게 사용됐다는 증거가 너무도 명백하다 보니 법원에선 당연히 그 집은 제 것이라고 손을 들어줬어요. 너무도 당연한 일에 힘을 쓰느라 스트레스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이 판결이 나서 다행이다 싶었죠. 물론 외삼촌은 쉽게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이래서 있는 놈들이 더 하다는 거다. 너 부자 아버지 찾았다면서 외삼촌한테 이렇게 치사하게 굴어야겠냐? 제 상황을 알게 된 외삼촌은 이제 부자 아빠 만나 인생 핀 자식이 그까짓 집 얼마나 한다고 그것까지 욕심낸다고 화를 냈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그 집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랑 할머니 집이에요. 절대 누구한테도 안 뺏겨요. 만약 외삼촌이 지금까지 본인이 잘못했다고 제 앞에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사정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생을 외할머니 속을 썩인 것도 모자라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사니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날 무시하지 말라고요. 전 현재 어느 때보다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낮에는 아버지 회사에서 2년차 직장인으로 집에선 아버지의 귀한 외동아들로 이중생활을 하느라 바쁘거든요. 아버진 저와 함께 운동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싶어 하시지만 요즘 제가 일에 푹 빠져서 사느라 아버지와 시간을 못 보내서 잔뜩 삐져 계세요. 말단 사원이 대표보다 바쁘다는 게 말이 되냐? 이번 주 주말은 절대 출근하지 말고 나랑 놀아주는 거야. 너 자꾸 그렇게 휴일에 나가서 일하면 이 아빠가 노동청에 신고당해 임마. 아유, 자꾸 아들 괴롭히지 마시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여자친구라도 만들어서 놀러 다녀요. 처음 이 저택에 들어와 아버지와 살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저도 아버지도 지난 30년 동안 생판 모르는 나무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핏줄은 다른가 봐요. 저와 아버지는 식성부터 해서 취미나 취향까지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산 지 한 달 만에 진짜 가족이 됐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저에게 너무 붙어 다니셔서 귀찮은 지경입니다. 여자친구는 네가 만들어야지 임마. 아버지한테 손주 언제 안겨줄 거야? 아버지가 날 놔줘야 여자도 만나고 연애도 하죠. 전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전 하늘을 올려다봐요. 그곳에서 엄마와 할머니도 흐뭇한 얼굴로 저와 아버지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저의 긴긴 인생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행복한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